네, 북한이 계속된 도발에 이어서 7차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종전의 핵무기 개발의 일환인지 아니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무력 시위인지 거기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고 언제든 할 수 있다. 이게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인데 이런 비슷한 전망들이 요즘에 잇따라서 나오더라고요. 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계속 예고를 하고 있었죠. 예. 지금 말씀하신 성김 특별대표도 지난주에 와서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정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당국이 계속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었고 방금 예.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북한은 2018년 5월 달에 풍계리를 공개적으로 폐기를 했었죠. 근데 예. 그 당시에도 입구만 폐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진짜 그것이 전체를 다 핵실험장을 폐기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3번 갱도에 대한 복구 작업이 계속 보였고요. 그 부분을 한미 정보 당국이 판단을 하고 있었고 현재로서는 준비가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이 3번 갱도의 입구가 다시 메워진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그 핵실험 장비가 반입이 됐고 또 그것을 위한 최종 설치도 됐고 핵탄두도 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더불어서 관측소도 지금 다 구성이 됐다. 그래서 한미 정보 당국이 기본적으로 판단하기는 이것은 뭐 마지막 김정은의 결단만 남았다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김태우 국간부실 1차장도 김정은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쯤 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지금 일각에서는 내일이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좀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예. 바로 내일 이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예상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제가 좀 조심스럽게 조심하지만 예상을 해보면 저는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떤 왜 두 측면에서? 가지인데요. 보통 북한이 이렇게 한미 정보 당국이나 언론에 어느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날을 예.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날에 하면 이것은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이 날을 분명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만큼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군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습의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예. 다 보여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코로나 영향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들어서 북한이 4차례, 그러니까 6월까지 합쳐서 4차례 그 미사일 도발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4월 말에부터 북한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 5월 달에 공개적으로 확진자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북한이 코로나를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부 사정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봉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예. 평양 당국이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핵실험은 분명하게 이것은 큰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담는 이벤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북한 정부 당국에서도 그 시기를, 그러니까 코로나가 조금 더 통제가 되는 그런 시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예. 네, 그럼에도 북한의 내부 사정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비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날씨 영향은 없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이게 습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게 당연히 영향이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갱도 입구를 이미 막았다라는 것은 거기에 핵실험, 핵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핵탄두도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예. 이렇게 습기가 있는 곳에서 계속 둘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은 조만간에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뒤로 미룬다면은 다시금 아마 장마가 끝난 이후 정도로 그것도 뭐 제 추정이 맞다면은 예상이 맞다면은 이제 코로나 상황과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까 뭐 그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을 한다면 어떤 포인트에서 저희가 핵실험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 뭐 있는 그거는 당연히 인공 지진파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예. 한미 간에 특히 미국의 정보 장찰 자산들이 이미 여기 한반도에 다 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지진파라든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징후들이 충분히 감지가 될 것이고요. 예. 다만 이번 핵실험은 7번째인데 북한이 지난 6번째 핵실험을 할 때 보면은 매번 특히 6번째 핵실험은 5번째 핵실험에 비해서 파괴력이 10배 넘은. 근데 그들이 수소탄을 시험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큰 파괴력이라서 뭐 중국까지도 그 지진 여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군사적인 필요성 측면에서는 소형화를 한다기 때문에 아마 파괴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북한이 하면 그것은 이제 판단에 파악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역시나 이번에 7차 핵실험도 수소탄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수소탄보다는 소형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소형화. 예, 왜냐하면 북한이 예. 올해 들어서 18번 미사일을 쐈고 사실 2019년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예. 작년 1월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전술 핵을 개발하겠다. 근데 전술 핵 무기라는 것은 그 안에 핵탄두가 소형화가 돼야 그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북한이 지난 6번 핵실험 중에 3번째 소형화 경량화를 이뤘다고 하는데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서 대량 생산하고 규격화된 그런 소형화를 위한 핵실험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다탄두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두 안에 여러 탄두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소형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인공 지진이 감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핵실험을 하면. 근데 이 세기가 뭐 몇 배가 더 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수록 핵무기의 어떤 강도나 위력이 더 강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지진파가 감정이 되는데 이전보다 훨씬 센 형태가 나면은 그만큼 폭발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7차 핵실험은 폭발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소형화를 하는 것은 전술 핵이기 때문에 폭발력을 일부러 좀 줄이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차 실험까지는 분명하게 폭발력이 강한 마지막은 수소탄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그런 그 핵탄두를 시험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강력한 탄두는 아니지만 훨씬 더 한국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그런 소형화가 되는 그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게 예.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5월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KN-23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인데 예. 이게 영어로 SRBM이라고 불려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근데 예. 문제가 그 미사일은 이게 처음에 러시아가 개발을 했는데 개발 목적 자체가 미국이 개발하고 배치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은 쭉 탄도 미사일로 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풀업 기동이라 해서 이렇게 한번 튕겨 나가거든요. 요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종류의 미사일을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시켰고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험 발사를 다 끝내놓고 이미 검수 발사라는 것까지 했거든요. 검수 발사는 뭐냐면은 예. 배치된 미사일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무작위로 끄집어내서 쏴보는 거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나 아니냐. 예, 예. 그렇다면 실전 배치는 다 끝났고 거기에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시험을 하고 있다. 이 무기는 뭐 북한이 아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사거리도 그렇고 한국을 향하는 무기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MD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근데 이번에 핵실험의 분명한 목표는 한국을 향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7차 핵실험을 감행을 할 경우에 폭발력이 6차보다 낮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저희가 뭐 성공과 실패를 쉽게 가늠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그거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6차 실험으로 북한이 스스로 밝히기를 계속해서 그 탄두의 파괴력을 높이겠다 얘기를 했지만 물론 지금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얘기가 전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 1월 그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핵에 대해서 전술핵 개발을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소형화 기술이 뒤따라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요. 미사일 시험 발사를 18번 했더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는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북한이 아주 명백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이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된다라는 절대 목표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이게 협상용이다, 미국을 압박한다, 아니면 대남에 대해서 뭐 협상의 우위다. 물론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지는 않은데요. 그거보다는 확실한 자신들의 목표.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준까지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크게 올해 미사일 발사한 거를 그 모양새가 다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전술핵 또 하나는 뭐 전략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전구용 뭐 그리고 전역용으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고 사거리상 또 하나는 한국, 일본,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다 핵탄두를 탑재한 핵미사일들이죠. 그것을 완비해 놓고 실전 배치까지 이미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혹시라도 협상이 재개되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완벽하게 구축된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미 미국 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목표를 향해 갔고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이게 위협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거기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면 한미가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뭐 실사격을 한다든지 공중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북한을 혹시 자극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한미가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이거든요. 원래 대비태세, 기억들 아시겠지만 2017년에 예. 북한이 그때도 핵실험을 하고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고강도 도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미가 똑같이 대응을 했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대응 미사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대규모 훈련을 했었죠. 그 당시 9월 달 2017년 9월 달에 항공모함 전단 3전단이 동해 영해로 들어와서 훈련을 했고 예. 그리고 11월에 260대의 한미 공군기가 동원된 대규모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훈련을 했었거든요. 최대 예. 무력 시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18년에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19년 근데 북한이 사실상 2019년 12월에 자신들의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 돌파전이라 해갖고 대남 대미 정책을 다시금 적대시 정책으로 가기로 선포를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2020년 개성공단 개성 연락사무소를 파괴를 하고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도 이런 대응을 하질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미가 하고 있는 대응은 원래 한미가 했어야 할 대응을 복원하고 있다, 좀 정상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대강 대치란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대응을 안 한다고 북한이 지금 예정된 7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을 안 할 것이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북한이 이미 그것은 공개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걸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설사 억제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이 공격을 하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비 차원에서 한미가 훈련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과 북의 대표가 오늘 유엔 총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안 채택 불발을 비판했고요. 북한은 무기 현대화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오늘 유엔 총회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된 건가요? 지난달 26일이었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세계가 규탄하면서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통과가 불발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에 앞선 지난 4월에요. 유엔 193개 회원국은요.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열흘 안에 총회를 열어서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결의안에 따라서 처음 열린 총회가 바로 오늘 총회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중국, 러시아 대표가 가장 먼저 연단에 올라야 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주 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요? 조현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요. 지난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 그런 점을 먼저 강조를 했어요. 또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안보리 이사국이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점 주목하면서 이건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조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여지는 남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유엔 북한 대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유엔 북한 대사 김성희죠. 김성 대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위권 행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권 국가의 적법한 권리라는 말도 했습니다. 김 대사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0개가 넘는 나라를 침략하고 또 50개가 넘는 정부 전복에 관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면서 걸핏하면 총기 범죄 나고 또 인종차별로 가장 인명 손실이 큰 나라 역시 미국이란 좀 다소 엉뚱한 말을 유엔 총회 현장에서 하더군요.
예, 뭐 앞서 중국 러시아 대표가 가장 처음 연단에 올라야 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는 오늘 뭐라고 답했습니까?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그걸 설명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두 나라 오히려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더군요. 장진 주 유엔 중국 대사입니다. 장진 대사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긴박하다. 근데 이건 주로 미국의 정책 뒤집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는 게 핵심이란 그런 말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추진에 대해서 중국은 그런 제재안이 아니라 의장 성명 등 다른 대안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미국 표결을 강행을 주장을 했고 또 의장 성명에 반대한 유일한 나라였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러시아는요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차석 대사를 대표로 보냈는데요. 러시아는 새 제재 결의안이 복잡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의장 성명 원했는데 이런 제안 쇠기에 경을 끼었다면서 미국 비난에 중국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요.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오늘 유엔 총회 미국 대표로 나선 사람은요. 바로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미국 차석 대사였어요. 드로렌티스 대사 이런 말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는 말을 해왔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전달했다. 그런 말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고위 관리가 북한 고위 관리에게 보내는 고위급 친서도 포함됐고 또 특히 이런 메시지를 제3자를 통해서 서면으로 전달했고 거기에는 구체적인 제안을 담았다. 그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드로렌티스 차석 대사는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의 도발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거다. 또 이런 모든 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역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오늘 아침 세계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뭐 가능한 얘기로 보십니까? 작년 4월 말에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 6월 달에 북한의 김여정과 리성건이 그런 대화 안 하겠다라고 거부를 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미측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에도 물밑으로 접촉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형태로 알려지고는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얘기를 북한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제 조건 없다라는 것은 과연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발표를 보면은 구체적인 얘기들 틀림없이 북한의 핵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의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는 좀 예. 구체성이 있는 그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북한이 안 나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알려졌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미국이 약 6천만 도스의 백신을 북한한테 제공을 하겠다라고 바로 방금 나온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한테 전달을 했답니다. 예. 그랬더니 그 대사가 한 얘기를 그럼 평양 당국이랑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 6천만 도스면은 북한 주민이 한 2,200에서 3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3번씩 맞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을 미국이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다라는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나름대로 한미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북한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세 국면이고 예. 그리고 자신들이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되는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좀 기조가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권선동 원내대표도 뭐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우리 정부 어떻게 대책?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북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김정은과 김여정이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예. 일단 김여정이 분명히 핵에 대한 사용 대상을 한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쟁 초반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선제 타격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전방에 배치된 그런 포병 부대에게도 핵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의 국가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도 이거 군사적 상황이 아닙니다. 예. 핵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모든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큰 핵을 보유한 어떤 국가도 이만큼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핵 전략, 핵 교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위기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 분명한 그런 위협을 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따라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그리고 국제사회 대응이 어떻게 될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화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